한가위 연휴가 끝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각 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귀국 계획을 밝히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지역 민심을 살핀 정치권 이구동성으로 차가운 민심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대표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국민들이 다른 부분도 불안하지만 원전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 막연한 불안감, 괴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심시키고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최고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언론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이 원전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좀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석을 연휴를 보내고 처음 맞는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또 민심을 전하고 흐름을 파악하셔서 국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내년 대선 준비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느 때고 국정에 협력하고 선도하겠습니다. 추석 잘 지냈습니까? 이번 추석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있고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제3당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실력과 대안으로 국민의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들 원전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생 현안을 위해서는 어느 때고 협조하겠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장 대행,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름이 가득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허 이사장님, 네. 올 추석 정치권이 읽어야 할 가장 큰 민심, 핵심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지역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이제 안보 문제, 그리고 안전, 그리고 경제 문제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정치 이슈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 이제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제일 밥상머리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정치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이 정치 이슈가 뒤로 밀렸다는 것이 이번 그 추석 민심의 가장 특징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그만큼 정치 이야기가 뒤로 밀렸다는 것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예, 저도 이번 추석 민심의 키워드는 우리 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안보, 안전, 이 경제로 대변되는 민생 문제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정치적 이야기는 뒤순위로 밀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좀 이 여야 간 입장 차이에 따라서 조금 이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이 의견 차이,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핵무기를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핵무장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반면에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핵 실험 때문에 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선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선의 조짐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아까 방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금 원전을 둘러싼 여러 안전 문제가 안전한데 계담을 차단해야 되는데 중점이 있다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안전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국감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원전 문제, 지진 문제, 북핵 문제가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올 추석 연휴에 또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월 복귀 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북핵 문제 해결, 국제 분쟁 조정 등으로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임기 동안 공들여왔던 기후변화 협약을 마무리 짓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 1월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국제외교무대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10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의 환영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임기 동안 공들여온 기후변화 문제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이 환영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이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이거 정세균 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뉴욕에 가서 반기문 총장을 만난 것 자체는 뭐 반기문 총장이 의도해서 만든 모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모임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이 사실 추석 밥상머리의 화제를 독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여론과 이 타이밍을 맞춰서 자신을 대선 과제에 있어서의 자신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데서는 상당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1월 귀국론을 툭 던짐으로써 물론 본인은 완전히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걸 던짐으로써 본인의 그 대망론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들을 조기에 점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반기문 대망론을 이용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친박계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이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유도해낸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은 내년 1월 달 돌아와서 과연 귀국 보고를 통해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아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는 말 그대로 보고 형식이지 그것이 조기 대선 출마를 가시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기에 많이 뛰게 될 경우 결국은 세나 모든 것들이 부족한 측면에서는 결국 기존의 조직을 업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 친박의 꽃감을 타는 형국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역풍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해서 시기도 조금 늦추고 일단은 여권의 후보로 가긴 가더라도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숨고르기를 통해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숨고르기를 싶습니다. 하면서 귀국 시점은 밝힌다. 묘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허 이사장님, 비박계에서는 사실 강석호 최고위원이 이런 말했어요. 반 총장이 구세주냐.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뭐 비박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반기문 총장이 뭐 국내 지금 현재 여론 1위라 하더라도 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좀 공개 경쟁을 해야 하는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새누리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박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꽃가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이 아까 좀 이 교수님께서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금 조급함이 보인다. 왜 조급함이 보이냐면은 반기문 총장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충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충청권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죠? 충청남도는 현재 지금 안희정 지사가 버티고 있고, 그죠? 충청북도는 또 이제 뭐
여당 쪽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지 기반이면 충청 정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선택을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첫째, 지지 기반을 어디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당으로 갈 것인지 야당으로 갈 것인지 그거를 1차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선택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 하면은 그냥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정치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반기문 총장이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인식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바로 야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데 오늘 박병석 의원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선 1년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는 주로 표심을 잘 나타내질 않아요. 또 그러면서도 과연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역할은 다른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직결되진 않는다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기문 총장만 유일하게 현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죠. 혹독한 검증 이런 문제를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의 역할은 다르다. 반 총장만 유일하게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라고 견제구를 강하게 날렸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 반 총장의 속내를 확인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다녀와서 사실 반기문 지금 총장이 대선에 뜻을 굳힌 것 같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국민의당의 박지원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이 대선이 상당히 방점을 찍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아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단지 귀국만 1월 달에 온다는 것뿐이다. 서로 해석이 달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반기문 총장의 지금 대선 입문 시기를 서로 각 당의 입장에서 바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나 비박계 입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정치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증대에 한 번도 올라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는 시기를 늦춤으로써 검증의 뒤로 미루는 대신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의 대세론을 굳히고 난 뒤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권 내의 주자들끼리도 지금 현재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반기문 원수가 빨리 부각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적전 분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흥행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기문 총장이 대권의 상수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빨리 검증을 빨리 본선 무대에 올려서 빨리 검증을 하고 공격할 거 빨리 공격하고 그래서 그 대세론이 완전히 굳혀지기 전에 좀 조기에 타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서로 지금 이제 견해가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야권에서는 빨리 등판해서 한번 겨뤄보자라는 심리가 더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야당도 사실 좀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은 흥행이 지금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조기에 등판시켜서 이 소위 말하는 문반 양강 구도로 굳혀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을 검증을 한다. 검증은 반기문 총장도 얼마든지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 홀로 지금 가서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라는 게 이게 무망하게 될 수 있다는 오히려 거죠. 양강 구도를 굳히기 위한 카드로 쓸 수 있다. 카드로 오히려 빨리 조기 등판해주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기문 총장도 그 정도는 읽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머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친박이라든가 또 반기문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도 그 정도의 정무적인 강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1월에
가서 귀국 보고하겠다 했지 출마 선언을 하겠다 한 적은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서 아마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다. 국내 상황 좀 보고 그렇죠.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그 반기문 총장이 제 생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귀국해서 귀국 보고에는 말 그대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퇴임하고 난 뒤에 국제 해결 분쟁사로서 나름대로 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익혀놓은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자신의 그 뭡니까 정치적인 이 타임테이블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그런 시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스케줄은 좀 유동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변수가 말이죠.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이 1월 달에 들어와서 대선 출마를 저는 조금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낮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에 대선 출마를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여당의 잠룡들 소위 말하는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 김무성 이런 유승민 이런 현역 잠룡들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일단 우선 돼야 된다고 본다. 그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공격뿐만 아니라 여권에 대해서도 공격도 공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우선 왜냐하면 집도끼부터 먼저 잡아야 되니까 집도끼의 어떤 여론을 굳히고 나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그게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 앞으로 갈 길에 첩첩산중이다라는 분석이신데 또 하나 변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친노 좌장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통합 행보인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외민주당과의 통합 추진에 이어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서 우리 야권의 세력들이 약해져 왔는데 작은 통합으로 시작해서 큰 통합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이 수권 정당, 정권 교체의 희망을 높이는 그러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그동안 야당이 끊임없이 분열해 왔는데 작은 통합을 시작했다라는 수혜를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님, 그런데 관심은요. 이해찬 총리의 입당, 반기문 대망론을 저지하려는 저격수용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긍하십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격수가 되기 위해서.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반기문 총장이 여당으로 출마한다는 조건. 예. 두 번째는 반기문 총장이 이 지금 관계 설정을 분명히 이 야당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 저격수 될 수가 없죠. 야당으로 간다는 아직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 틀림없이 저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물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해찬 전 총리는 사실 반기문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반기문 총장을 총장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제3 세계로 다니면서 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출마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을 접촉을 했던 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여당으로 가서 사실 문재인 대표와의 각을 세우게 된다면은 아마 이해찬 전 총리는 당연히 전면에 나서서 저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어떻게 유엔 총장이 됐는데 그러시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사실 거죠. 지난 8월 인터뷰에서는 감이 안 된다라는 평가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번에 그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뭐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7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7선 의원 중에 7번 당선 중에 이번만 무소속으로 됐지 나머지 6번은 다 이 지금 야당의 간판을 달고 다 됐던 말 그대로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골수당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 친노 패권이라는 그러한 그 청산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사실 완전 낙천이 됐습니다만은 일단 그 민의를 통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복당하는 건 뭐 당연한데 단지 김종인 대표 체제 시대를 돌아오는 거는 상당히 서로 간에 조금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잠시 미뤘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복당된 거는 뭐 그 당연한 수순이고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해찬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지금 세종시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리 시절에 반기문 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반기문 총장이 지금 대망론 중에서 하나 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이 의원이 나름대로 일종의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총리 시절에 네. 외교장관으로 같은 내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반기문 장관을 잘 안다. 총장을 잘 안다. 모를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격수 이야기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금 이해찬 의원이 지난번에 이 외교관 출신들은 국내 정치에 하고 안 맞다, 캐릭터 안 맞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 외교관들은 돌다리 두들러 보고도 안 건너간다. 정치인들은 돌다리 없어도 물속에 첨벙첨벙하면서 건너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만약에 구체적인 이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해찬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경륜하고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런 식의 정치적 공세가 저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훈수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지 그것을 더 나가면. 더 나가서 저격수라는 식으로 이미지로 고착시켜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정치 공학이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에 의해서 올해 덕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도움이 안될 안 것이다. 된다라는 네. 분석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격수로 나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격수로 나서게 되면 초점이 일단 이해찬 총리한테로 일단 렌즈가 맞춰지게 되면은 충청권이 자칫하면은 또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총리하고 7선 의원까지 한 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유력한 네. 그 인사입니다. 그 유력한 인사의 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한테 교육부 장관 시절에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세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만약에 저격수 역할을 한다면은 아마 그 역할론을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점잖게 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김정필 전 총리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결심한 대로 하시라.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궁금한 게 결심한 대로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 결심한 대로 하시라 혼신도에서 돕겠다고 한 거 보니까 지난번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청구동 JP 자택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김종필 전 총리 자택을 찾아갔는데 그때 아마 대권 도전에 대한 결심을 밝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근데 이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의 원조입니다. 한국 정치계에 있어서. 사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 박정희 장군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을 때 그걸 계속적으로 하자고 추동하고 모든 이 플랜을 짠 사람이 김종필 전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삼성 개헌할 때도 JP계가 만약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면 삼성 개헌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결국은 또 손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다 될 때 사실은 다 두 사람이 후보의 손을 그렇죠. 들어준 사람도 김종필 삼당 합당이죠. DJP 연합 다 통해서 지금 그때 접근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종필 전 총리가 나서서 만약에 돕는다고 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 경험도 일천하고 이 지역적 기반도 아직까지는 물론 뭐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김종필 전 총리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하나의 그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 나타난 그 중에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지역 기반은 많이 좀 약화된 반면에 세대별 투표 성향이 상당히 차별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 대선에서 사실은 50대, 60대 본인이 만약에 보수 정당의 정파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30, 40대의 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장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지금 구실의 정치인으로 대변될 수 있는 김종필 전 총리의 이미지를 너무 갖고 갈 경우에는 그런 30, 40대의 젊은 층이 돌아설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타이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또 정치적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충청 대망론이 마지막입니다. 살아생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김종필 총리, 그다음에 이해창, 네. 그다음에 이왕구, 이인재,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에 맥을 읽는. 그렇죠. 네. 맥을 읽는 이제 반기문 총장 이렇게 5번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JP 그 전 총리가 갖는 정치적 성향, 신념이 뭐냐면 내각제예요.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소 지서제인데 물론 이제 헌법 개헌을 전제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김종필 전 총리께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정말로 네. 내각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지난번 그 만남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게 그런 제안도 했지 않았나. 그럼 반 총장하고 일정 부분에 교감이 있었을 그런 수도 부분들도 상당히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개연성도 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충청 대망론을 이루는데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하라.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런 주문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서는 물론 반 총장하고 지금 김종필 전 총리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김종필 전 총리의 그동안의 신념, 정치적 신념 이런 걸 볼 때는 반드시 내각제를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은 좀 되살리고 내각제를 싶은. 통해서 뭔가를 예. 충청 대망론을 불살하고 싶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 모임들이 사실 전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좀 설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외교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기문 재단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단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들은 주로 퇴임하고 난 뒤에 본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을 돌면서 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간의 예였거든요. 관리. 그렇죠. 바로 앞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퇴임해서 코피 아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반기문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반기문 재단은 어차피 그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놓은 반기문 재단이라는 것은 그런 국제적인 역할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의 대선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모임으로의 재단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반기문 총장 측에서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떤 식으로 아마 반기문 재단은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 본인이 아까 제가 예측했던 대로 1월 달에 바로 대권 플랜을 이야기하지 않는 채 한 두세 달, 좀 길게는 한 서너 달까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모색을 하면서 그 재단을 통해서 하고 네.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대선에 뛰어들 때는 그 재단이 결국 또 정치적 기반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 2012년도 뭐 또 그 앞서도 우리가 대선을 보면 유력 정치인들 갑자기 혜성처럼 뜨는 정치인들 또 아니면 지지세가 강고한 정치인들한테는 자발적인 정치적 네. 이 지지 모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사모라든지 또 박사모라든지 또 지난번 안철수 때 철수 산악회라든지 이런 식의 모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딧불이 같은 여러 네. 가지 뭐 반기문 유엔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반사모, 반존모 뭐 등등이 많다고 예.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이제 일단 선을 끊지 않습니까? 어쨌든 끊은 이유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 사실 그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쭉 과거 정권에서 보면은 이런 자생적 단체들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 그 거부감이 많습니다. 예. 또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뭐 재단을 만들고 자생적 단체 하더라도 결국은 당선이 되고 나면은 거기서 부패 온상이 시작된다. 이익단체가 될 수 이익단체가 있다. 됩니다. 예, 그렇게 예. 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당선자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을 끌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보는 뭐 거죠. 지금부터라도 옥석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에선 사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원외정당이죠.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이 통합을 선언을 했는데 적통 논쟁, 본격적인 세불리기 아니냐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야권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을 통해서 기존의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제3지대 정치혁명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 합리적 개혁 세력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당 안팎의 대선 주자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국민 경선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질 때 호남의 민심과 국민의 민심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주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건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 사회 통합의 위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 다음 대선에서 같은 단계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열망을 담아서 차기 정부 해야 될 일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합의 속에서 단일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양당 정치를 넘어 제3지대를 완성하겠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야권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통합론이 또 뭐 적통 경쟁을 떠나서 좀 중심,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뭐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야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재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물론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이 국민들이 제3당 체제를 구축해 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지금 이제 결선 투표자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야권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단일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과제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본인들의 당적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보다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자 본인들 위주로 단일화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죠. 여론조사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금 민주당과의 뭐 아무 어색도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민주당과의 지금 이제 통합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것이 야권의 대표성이라는 거죠. 대표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그럼 야권의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할 때 적통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가장 애착을 많이 가졌던 정치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라는 그런 통합의 모습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호남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당연히 이런 것을 거부하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또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강에 생수 한 병 들이붓는다고 해서 그걸 한강물을 생수로 마시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절하했지만 저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나름대로 초조감에서 나온 하나의 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뭐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분들 당정 내려놓고 나온다면 뭐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이런 뭐 이른바 국민의당 중심의 통합 연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3지대의 핵심은 뭐냐면 여야 당대표한테 달려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야 당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감동을 준다면 사실 제3지대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 굳혀서 가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실패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죠. 그냥 반기문 총장을 꽃가마 태워서 그냥 갖다 얹히게 되면은 또 국민들한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아까도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4.13 총선의 민의를 위반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을 4.13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은 양당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제3지대는 필요 없고 만약에 제3지대가 형성은 된다면 그 책임은 양당 대표한테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기류가 좀 약간 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정현 가장 반기는 분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정말 존경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포함한 안보에 아주 그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온 데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무기가 안보의 힘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로 합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는 우리가 대북 대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의 힘, 능력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그런 입장을 만약에 입장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말 존경받을 일이라고 보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이유를 왜 씁니까? 저희 당 의원들이 고민하는 거는 단순히 뭐 지금 북핵 실험했으니까 사드를 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사드 배치해가지고 북핵을 막을 수 있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뭐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하는데 사드 배치에 반대하냐 이런 말씀만 하시지 그런 데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의당이 입장을 전환한다면 정말 존경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 이사장님, 네. 안철수 전 대표, 중국이 북핵 제재 거부하면 사드 배치 명분 생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약간 유턴, 핸들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뭐 사드 찬성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았다. 근데 제가 지난 7월 10일 날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반대 성명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4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진짜 하나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은 국익 문제를 거론했어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2번째가 뭐냐면 검증되지 않았다, 사드가. 3번째가 뭐냐면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다음 4번째가 뭐냐면 국민 건강 문제를 언급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사드 반대하고 나서부터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사실은 청와대에서 아니면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부 다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4가지가 잘못됐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중국을 매개로 해서 어쨌든 명분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당은 사드를 찬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른바 또 철수 정치가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아까 우리 이정현 대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진짜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일단 여론조사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도 예.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당론을 고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실험이 났을 때부터 국민의당 당론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럼 현실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거죠. 어떤 접점은 있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전략적 모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적극적인 찬성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국민의당도 각자 의원들 개인의 소신에게 맡기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는데 추석 연휴 정치권에서 수렴한 민심 철저히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